오늘은 안키 복습 내용들 중에서도 무역학개론 기말고사 내용을 좀 복습하는 걸 녹화해 보도록 합시다. 또 그냥 하면은 좀 따분하고 재미없고 또 더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맞는 것 같아. 녹화하면서 녹화 켜고라도 하면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한 번은 아니고 이렇게 했었지, 가끔씩. 너무 지금 피곤한데, 좀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해둔 게 없어서 더는 이제 쉴 수가 없어. 하긴 해야 돼. 일단은 해봅시다. 11가지 인코텀즈 규칙 중 CIP 방식은 무엇인가? 이 CIP 방식이라는 거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의 약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 한국어로 하면은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규칙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지. 말 그대로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비와 이제 운임, 복합 운임과 보험료를 이제 부담을 해야 하는 규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 인코텀즈 11가지 규칙 중에서 7가지가 복합 운송 및 모든 운송수단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인데 그 7가지 방식 중에서도 이 CPT 방식과 CIP 방식은 비용의 부담이 이전되는 시기와 위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가 다르지. CIP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수인이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의 이전 시기는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위험에 대한 부담 이전 시기는 훨씬 이르다고 할 수 있지. 일단은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복합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겠지.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부담 이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조달되었을 때, 조달되었을 때 또는 임의처분하에 그렇게 놓여졌을 때 이제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가져가는 거지. 잠시만.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위험에 대한 부담의 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자기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조달했을 때 그 운송선상에 이제 물품을 적재했을 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음, 비용에 대한 부담의 이전 시기와 위험에 대한 부담 이전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어, 또한 이 규칙에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있다면 이 운송계약 때문에 운송계약 그치 운송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운송선상에 물품이 적재가 되면은 이제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운송인이 발행을 하는데 이제 졸려가지고 머릿속에 말들이 잘 안 떠올라. 지금 잠들기 직전인데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라 밤에 한 4시간 반 잤나? 너무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고 있어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물건 적재가 끝나면은 운송인은 매도인에게 선화증권이라는 거를 발행해주고 이 선화증권이라는 거는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적재하면은 적재가 끝나면은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고 또한 선화증권을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이 선화증권의 발급을 받고 수출국 은행, 그러니까 통지은행에 이 선화증권을 전달을 하면은
이제 통지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 통지은행은 이 선화증권을 받으면은 수입국 은행으로 이 선화증권을 그러니까 확인을 거치고 선화증권을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수입국 은행 그러니까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으로 대금을 전달해 주지. 그리고 또 이 수입국 은행 그러니까 개설은행이 선화증권을 받으면은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이 이제 개설은행에 주계약에 주계약의 대금을 지급을 하면은 어 매수인은 최종적으로 이제 선화증권을 받고 그 선화증권을 통해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또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발행을 해주는 거고 매도인에게 발행돼서 이제 매수인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다. 매도인은 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산화증권이 필요하고 매수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하고 또 그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서 이산화증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한 이 운송계약과 더불어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보험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의미는 보험증권이 발행이 된다라는 거지. 또한 매도인은 이 그 보험사로부터 이제 이 보험증권의 발행을 받아서 매수인에게 전달을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지. 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봅시다. CPT의 보험료에 대한 매도인의 부담을 추가한 규칙으로 매도인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복합 운송계약과 함께 해상운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CPT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부담은 수출국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조달된 때에 이전이 이루어지고 복합 운임과 해상 보험 비용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또한 매도인은 선화증권과 함께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절차가 조금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단순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구체적으로는 매도인이 그 통지은행으로 이 잠시만 이렇게 적자 선화증권 매도인이 통지은행으로 보내면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으로 보내고 이 개설은행이 매수인에게 이 선화증권을 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런 구조지. 그러니까 운송계약을 근데 매수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 이 선화증권, 정확히는 풀네임은,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이지. 이 서류를, 운송서류 중에 하나인데, 이 서류를,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운송인은 매도인에게 먼저, 이 선화증권을 보내주고,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치지. 그 내용이 일단 핵심이야. 11가지의, 오케이, 다음 거를 보도록 합시다.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 DAP 방식은 무엇인가? 아, 이 DAP 방식은 Delivered at Place의 약자이지. 한국어로는 도착 장소 인도 규칙이라고 하거나 목적지 인도 규칙이라고 부르지. 어, 음, 이 DAP 방식은 매도인이 이렇게 자신의 비용으로 또 자신의 책임 하에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정확히는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은 이 규칙에서, 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책임함에 하에 물품을 인도를 함으로 운송을 또 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고 실질적이지. 그래서 이 보험 계약과 함께 매도인은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겠지. 물론 DAP 규칙에서는 DAP에서는 매도인이 자기 자신의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송 수단을 사용을 해도 되고 이용을 해도 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 계약을 이 매도인이 체결을 하겠지. 정확히는 복합 운송 계약이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운송 계약이라는 것은 해상 운송 계약과 물론 이 육지 운송 계약이 있는데 따로 있는데, 복합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지. 왜 한 번에 복합 운송 계약으로 한 번에 체결하느냐? 그래야 이제 보험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이 육지와 해상을 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것도 뭐 가능은 하지만 이제 보험료에 대한 내용, 보험을 적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DAP 방식은 보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 그 부담이 수입국에 뭐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도인에게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도 체결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의 이전 시기는, 아닌가? 아니다. 이 DAP 방식에서는 어 위험에 대한 부담 이전 시기도 비용에 대한 부담 이전 시기와 같이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그 부담을 다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어, 음, 매도인은 먼저 이제 매도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화 준비도 하지 않지, 이 규칙에서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화를 하고, 뭐래, 양화 준비를 마치고 양화는 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를 하고, 그 물품 인도가 끝나면은 모든 매도인의 그 부담이, 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끝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DAP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 양화도 하지 않는다는 거, 양화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거, 이 규칙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DPU 방식에서는 매수인이 수입 통관 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대신 양화를 하는 게 이제 DPU고, 그 다음에 나오는 DDP는 수입 통관 절차까지 하지만 양화는 하지 않는 게 DDP 방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은 안 된다 라는 거. 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과 비용에 대한 부담 이전 시기가 같고, 그리고 수출 통관 절차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품의 인도 시기라고 하면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화를 하지 않고 양화 준비를 마친 채 양화 준비도 아니야. 양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라는 거.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 아이고야. 나 피곤하니까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DDP 방식에서는 양화 준비를 마치고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DAP 방식에서는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양화도 하지 않고 양화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거. 이게 DAP 방식이지. 그렇다라는 거. 일단은 영상을 누가 집에 지금 와가지고 영상 퍼즈 걸고 다녀와야겠다. 와, 오케이. 한 2분, 3분?
갔다 왔나? 엄마랑 좀 얘기하고 왔는데. 이어서 합시다. 진짜 졸려 죽겠다. 잠을 거의 못 자고. 아, DDP 방식이라는 거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마지막 규칙이라고 할 수 있지. 딱히 뭐 인코텀즈 규칙 중에 뭐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과정을 미뤄봐서 쭉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에 있는 게 이 DDP 방식이지. 잠시만. 음, 아, 이 DDP 규칙은, 이게 관세 지급 인도라고 해서, 어, delivered duty paid to의 약자이지, DDP가. 한국어로는 관세 지급 인도 또는 관세 지급 인도 규칙이라고 부르지. 이 관세 지급 인도 규칙 같은 경우에는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 EXW와 반대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넓고 가장 크고 많고 매수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매수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최소 의무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규칙이 이제 DDP이지. 이 DDP에서는 정말 모든 걸 매도인이 한다라고 할 수 있지. 단 한 가지 매도인이 안 하는 게 있다면 양하이지, 양하. 그래서 이 DDP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규칙 같은 경우에도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와 비용 부담의 이전 시기가 같은데, 일단 매도인은 먼저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고 뭐 복합운송 계약을 하고 뭐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그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을 맞죠, 위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매도인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졸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DDP 방식이 언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이전이 되는가 하면은 매수인이 다 과정을 거치고 와서 이제 수입 통관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양하 준비를 해. 양하 준비를 한 상태로 양하는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를 하지. 그때부터는 위험과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이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고 모든 책임이 매수인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매수인을 위해서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책임이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 전에는 보험 계약도 체결을 하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DPU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DPU 같은 경우에는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의 약자이지. unloaded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unload라는 동사는 이제 양하다라는 의미지. 로드가 물건을 싣고 적재하는 거라면 언로드는 물건을 이제 양하하는, 물건을 내리는 그런 걸 이제 unload라고 하지. 여기서 이제 형사로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서 unloaded라고 했고,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어로는 이제 이게 아마 도착지 뭐라지? 뭐라 하더라? 잠깐만. 이름만 보자. 이름이 안 적혀 있네, 지금. 잠깐만.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만 좀 확인해야겠다. 잠시만.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남. 이거 좀 복습하고, 그다음에 무역학개론, 이제,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잠깐만. GPU 방식이,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 맞다.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이라고 하지. 이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 같은 경우에는 11가지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 매도인이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할 의무가 있는 규칙이 DPU이지. 이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에서, 어, 매도인은 물품을 이제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물품을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가지고 오지 운송을 하지. 수출 통관 절차도 거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수입 통관 절차는 하지 않고 물품을 양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이 물품을 인도를 하고, 그때 이제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는 규칙이 DPU다라고 할 수가 있지. 하여 그래서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에 놓여지거나 물품이 조달되는 때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에 대한 모든 부담이 끊는다. 그치, 이게 이름을 좀 안 적어놔서 적어 둡시다.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 What? 이렇게 하고. 예, 잘못 들었다. 여러 가지 인코텀즈 규칙 중 FCA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FCA는 운송인 인도 규칙이라고 하지. 이 규칙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직접적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이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국에서 수출국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조달하거나 물품을 조달하고 또 임의 처분하에 놓여지면은 이제 위험에 대한 그 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지. 그때 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지. 그치. 이 경우에 이제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당연히 체결하는 거고, 애초에 매수인이 지정한 이제 운송인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너무 졸려. 좀 미치겠다. 어떡하냐? 그렇고, 이제 물건을 적재를 하고 나면 선화증권이라는 게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이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주는 거지. 이 선화증권은 그냥 물건을 적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서 같은 건데, 이 매도인은 운송인으로부터 물건을 적재를 하고 검수를 받으면 이 선화증권을 발행을 받을 수 있고, 이 발행을 받으면은 선화증권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을 받는 거지. 매도인은 이 선화증권을 서출국의 은행, 그러니까 통지은행에 이 선화증권을 제공을 하지. 그러면은 수출국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수출국 은행은 이 받은 선화증권을 또 수입국의 개설은행으로 이 선화증권을 보내고, 그러면은 또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으로 대금을 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졸려. 수입국은행은 선화증권, 정확히는 본선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이 주계약에 대한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을 하면은 이 매, 이 개설은행은 매수인에게 최종적으로 선화증권을 제공을 하지. 매수인은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이제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선화증권이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CIP 가면은 보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아까 했었나? 왜 기억이 안 나. 뭐,
이 FC 방식은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상의 물품을 적재하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밖의 장소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잠깐만. 매도인의 운송수단상에 물품을 적재를 하고 양할 준비를 마치면 마친 상태로 이제 매수인이 그치 그러면 이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잠깐 너무 졸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일단 오케이. EXW 방식은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도 가장 매도인의 의무 범위가 작고 매수인의 의무 범위가 큰 규칙이 EXW 방식이지. 한국어는 공장인도 방식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장소인 뭐 자신의 구내나 혹은 그 기타 밖의 장소가 지정된 장소인 경우에 그 장소에다가 물품을 임의 처분하에 두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면은 수출 통관 절차도 매수인이 진행을 하고 수입 통관 절차도 매수인이 진행을 하고 기타 뭐 운송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매수인이 체결을 하지. 그러니까 보험도 결국에는 매수인이 체결을 해야겠지. 뭐 보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하는 게 당연하겠지.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바로 넘어가니까. 그렇고 뭐 그런 내용이고, 이 Xworks의 약자이지. 이 FAST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Free Alongside Ship인데, 여기서 Free라고 하는 거는 일단 Free Alongside Ship인데, 이제 Free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선측에다가 물품을 인도해 두면은 그 물품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또는 위험에 대한 그 의무가 부담이 예수인에게 이전이 되므로 매도인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Free Alongside Ship, 줄여서 약자로 FAS이다라고 하지. 이 FAS 방식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고 임의 처분하에 물품이 놓여지면은 그 비용과 위험에 대한 그 부담이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지. 그게 FAS 방식이지. 여기 잘못 적혀 있지? 그러니까 오타가 있지, 오타가. 왜 저렇게 적어놨지? 뭐 어, 당연하지만, 운임이나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지. 왜냐면은, 아니, 이제 그때부터는 매도인의 의무랑 부담이 없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이 F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복합 운송수단이나 다른 게 아니라 해상 운송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따가 나 좀 쉬다 가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동기 한번 해두고, 영상은 퍼즐을 걸어놓고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합시다. 오케이. 어, 음, 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아까 한 거를, 하지 말까? 그냥 또 하고 지나갈까? 또 하는 게 낫긴 하겠지? 빠르게 최대한 해봅시다. DDP 방식이란 무엇인가? DDP는, 이게, 그, 한국어로는 관세 지급 인도 규칙이라고 하고, DDP는, delivered, duty paid to의 약자이지. 이 DDP 방식은, 어, 복합운송과 모든 운송수단의 방식에서 사용되면서 또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 가장 매도인의 의무가 많고 매수인의 의무가 적은 규칙이 DDP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규칙은 최소 의무 조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수출 통관 매도인이 하고 이제 물품 물품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DDP라는 것이, 지정된,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인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이제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을 모두 이제 매도인이 갖게 되지. 이 DDP 방식은 수출 통관을 비롯하여 수입 통관도 매도인이 진행을 하고, 양하는 하지 않고 이제 매수인에게 넘기게 되는데, 정확히는 수입 통관된 물품을, 양하 준비를 마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DDP 방식이지. 그렇게 물품이 인도가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이제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돼서 모든 책임을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또 이제 당연히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혹은 이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자가 운송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거. 이 DDP 방식에서는 뭐 보험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까지니까 지정된 목적지까지 위험의 부담도 또 비용의 부담도 이제 매도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복합 운송 계약을 비롯해 이제 해상 운송 보험 계약 이런 것들도 이제 매도인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위험 부담을 이제 지정된 목적지까지 이제 매도인이 또 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비용 부담을 다 하고 위험 부담도 하기 때문인지 하여튼 뭐 그런 규칙이고 물품의 핵심은 이제 물품의 인도는 수입 통관이 된 물품을 이제 양하 준비를 마치고 나서 임의 처분 하에 두면은 이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가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고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 DPU 방식은 무엇인가? DPU는 이제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의 약자인데 한국어로는 이제 이게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혀에 뭐가 나가지고 뭔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알버칠이라도 이따가 바르고 오긴 해야겠다. 너무 아파서 말을 하기가 힘들어. 일단 이것부터 해보고 DPU는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으로 맞지.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으로 이제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그러니까 하역을 할 의무가 있는 규칙이지.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거치고 이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제 출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와서 수입 통관 절차는 거치지 않고 또 수입 통관 절차는 거치지 않고 물품을 이제 하역을 하고 임의 처분하에 두면은 이제 어, 매수인에게 그 물품이 인도가 되는 방식이다라는 거. 하역을 해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놓여지거나 물품이 조달된 때 이동인의 비용과 위험에 부담 이 방식은 그러니까 하역은 매도인이 하기는 하는데 아마 이게 수입 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다는 거, 그치? 그런 거고 FCA 방식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Free Carriage이고 FCA가 이제 운송인 인도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규칙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적으로 이제 인도를 하지 않고 매수인이 지정한 이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이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정된 또는 합의된 그 인도 장소가 군의 매도인의 군의인 경우에는 뭐 사업장이나 뭐 작업장, 공장 이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 수단의 물품을 적재한 때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또 합의된 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 수단 상에 물품을 적재하고 양화 준비를 마치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규칙에서 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후에는 이제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 부담을 모두 갖기 때문에 그 후에 복합 운송 계약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이 해야 되고 또 보험도 매수인이 들게 되겠지. 일단 이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선화증권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플레임은 이제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인데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 물건이 적재가 되면은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발행을 해주고 매도인은 이제 그 선화증권이 있어야 그 운송 서류가 있어야 대금을 수출국 은행 그러니까 통지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가 있지. 그 통지은행은 선화증권을 받으면 개설은행 그러니까 수입국의 은행으로 이제 선화증권을 보내고 그러면 수입국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거지. 그리고 수입국은행은 그렇게 선화증권을 받으면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이제 개설은행에 주계약에 대금을 지급을 하면은 그때 매수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화증권을 받을 수가 있지. 이 선화증권을 받으면은 매수인은 이제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 또는 주장할 수 있고, 물품을 인수받을 수가 있지. 일단은 나 알보치를 좀 바르고 와야겠다. 너무 아파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응. 알보치를 바르고 오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아프네. 뭐라 해야 되지? 알보칠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해보도록 합시다. 아, 자, EXW 방식은 Xworks의 약자이고 줄임말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는 공장인도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 공장인도 규칙 같은 경우에는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 가장 매도인의 의무 범위가 작고 매수인의 의무 범위가 큰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때 매도인의 경우에는 물품을 서로 합의된 장소, 지정된 장소인 뭐 자신의 구내나 혹은 그 밖의 장소에 물품을 임의 처리 하에 두기만 하면은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는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지. 그런 규칙이고 이 규칙에서의 특징은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 절차를 모두 매수인이 이행을 한다라는 거. 여기 적재도 나와있지. 적재도 매수인이 한다라는 거.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 FAS 방식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Free Alongside Ship이라는 영어의 약자가 FAS인데 한국어로는 선측 인도 규칙이라고 하지. 이 선측 인도 규칙은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인코텀즈 규칙이고 어, 이 규칙에서는 이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을 해서 이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의 물품을 조달을 한 때에 이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비용과 위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는 방식이지, 규칙이지. 음, 선측까지만 물품을 인도를 하고 그 외에 바다를 건너가는 일부터는 다 매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 적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임이나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거. 수출입 품목 관리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수출입 품목 관리는 우리나라의 주무부처 장관인 자원통상 뭐래 어 국제통상자원부의 장관이 하는 그 수출입 공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이외에 뭐 개별 공고라고도 불리는 통합 공고 뭐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산업이구나. 산업통상자원부. 이게 헷갈리면은 안 되는데.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 CPT 방식은 무엇인가? CPT는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운송비 지급 인도 규칙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운송비를 이제 매도인이 지급을 하고 부담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위험 부담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조달하고 임의 처분하에 둔 상태에서 이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만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송업자와 복합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복합 운임을 부담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 규칙에서는 매도인과 뭐래. 그러니까 이 규칙에서는 그 비용 부담의 이전 시기와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가 다르다는 거. 위험 부담은 이제 매도인이 수출국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험은 수출국에 지정된 위험이래. 근데 비용은 수입국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지. 이 방식은 또한 이제 복합 운송과 모든 운송수단 방식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어, 매수인은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거. 또한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화증권을 매도인은 발행을 받고 이제 통지은행을 거치고 개설은행을 거쳐서 매수인까지 이렇게 또 선화증권이 계속 제공이 되고 이동을 하지. 그래서 뭐 그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도 적으려면은 시험에 나오면 적을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내용들. 보험금액의 의의와 계산 방법. 보험금액의 의의는 위험으로부터 손해 발생 시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보험금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보험계약에서, 그러니까 이 해상보험 계약에서는, 주계약.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그 계약서에 규정된 그 대금의 보통 희망이익인 10%만큼을 더 합산해서 그 보험 금액을 산정을 하지.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면은, 어,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여섯 가지가 있지. 낙선계약, 그리고 분류식 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이제 상행위 계약, 그리고 이제 유인 계약 이렇게 있는데 낙선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견의 합치만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성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식 계약은 형태가 없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계약은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두로도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하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지. 그리고 이제 유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의 출연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얘기를 하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쌍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양측이 모두 당사 각각의 의무를 지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제때 또 알맞게 훼손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이 아니라 훼손하지 않고 이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인구통제 규칙에 따르면은 그 의무가 이전이 되는 시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을 할 이제 의무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상행위 계약은 뭐 얘기를 안 했지만 뭐 무역 계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 계약의 형태이다라는 거. 그리고 유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듯이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이제 서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서로 원인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의무가 이행되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가, 물론 띄어쓰기를 고칠 게 많긴 한데 이렇게만 좀 띄워놓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갑시다. 낙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consensual contra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류식 계약은 informal contract, 유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contract for conside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쌍무 계약은 bilateral contra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행위 계약은 contract for commercial activit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라 하더라? casual contract 이렇게 얘기를 하지. casual contract. 이제 무역 관리라는 것은 국가가 법과 제도나 무역 기구 등을 통하여서 그 무역 행위, 그러니까 무역 거래에 간섭하는 걸 무역 관리라고 하지. 때로는 그게 규제가 될 수도 있겠고 지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 무역 관리라고 한다라는 거. FCA 방식에서 뭐래 저거 선화증권이고, 매수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설명은 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허허, 잠깐만. 이 설명이 좀 틀렸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적이 완료가 된 후, 매도인은 운송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운송회사 또는 뭐 선사? 보통은 이제 운송회사, 뭐 선사, 뭐 해상운송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로부터 선화증권, 이거 같은 말이지, 줄임말이지, 줄임말. 선화증권을 발급받아서 선택이 완료가 된 후 매도인은 그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통지은행에, 이게 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통지은행, 그러니까 수출국 은행에 이를 지급을 한다라는 것. 한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추가적으로 수입국 은행인 개설 은행을 거쳐서 매수인에게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매수인은 이를 가지고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물품을 인수받는다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수출입공고는 우리나라의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 무역계약의 의의라고 하면은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이제 약정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무역계약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무역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무역보다는 중개인 등을 이용을 하는 이제 간접 무역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선물 매매보다는 그치. 아니지. 잠깐만. 선물 형태의 계약보다는 선물 형태의 계약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물 계약이 주종을 이룬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 군거법의 적용 중거법의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지금은 뭐 인코텀즈의 뭐 규칙들이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서로 다른 나라 간의 상거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특징으로는 주계약과 종속계약 등의 진짜 다양한 계약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정말 서류가 많다. 이거는 한 거, 그 수출입 공고. 최대한 대외무역법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죠. 보호무역. 근데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죠. 규제는 무역관리의 수단이라고 하면은 허가, 인가, 뭐 면허, 신고, 등록, 인증, 추천 등의 수단을 통해서 무역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수출입 자동 승인 품목은 말 그대로 통관 절차에서 이제 그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이 바로 승인이 되는 품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품목들도 통관 절차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통관 절차를 통해 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음.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영상의 길이는 대략 50분. 오케이, 일단은 그래 동기하고 이거 했으니까 지금 너무 사실 졸려가지고 오늘 전날에 좀 낮잠을 자서 밤에 늦게 자는 바람에 4시간 반을 자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좀 쉬다가 이제 해야 될 게 신용장에 대한 신용장, 그러니까 송금 방식, 추심, 뭐 신용장 이런 것들도 보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운송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지. 와,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